주택임대차보호법은 빼먹은 적이 없어요. 우리 과목에서 출제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중요한 법이고요.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 법이고, 그래서 이제 민법하고 우리가 완전히 또 겹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저는 조문을 역시 위주로 정리해드리고, 판례 태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더 들으시길 바랍니다. 대신 그 2차만 하시는 분 있죠? 2차 하신 분은 교재에 있는 판례들 한 번쯤 기억을 꼭 읽어주심으로써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근데 판례 우리 쪽에서 많이 안 내요. 주로 조문입니다. 우리는. 자, 그럼 이제 이 주임법 1981년도에 시행됐죠. 이때 1981년도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격동기였죠. 1979년도 10월 26일 날 11.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해 같은 해 79년도 12월 12일 날 노태우가 구사단을 이끌고 한강다리를 넘었죠. 이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다음에 80년 5월 18일 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1981년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주임법의 탄생 정치적 배경이 여기에 있었어요. 전두환이 6.25 사태를 거쳐서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서민들의 가슴을 쓸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계 법제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법을 만들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래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가슴을 좀 쓸어내리고 싶어서 정치적 배경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임차인한테는 이렇게 좋은 법이 없는데 임대인한테는 이런 깡패법이 없는 거죠, 이거. 이 정부가 들어서 더군다나 계약갱신 효과가 신설해 놨기 때문에 더 깡패법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법이죠, 이게. 전두환이 아니면 이런 법을 절대 못 만듭니다, 이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법이 탄생이 일단 됐는데, 그러면, 이 법의 적용 범위거든요. 우린 실무니까 이런 거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하나여 적용합니다. 그럼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면 모두 이 법의 보호를 임차인은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이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는 이 관련이 전혀 없어요.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관련 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주거용을 주된 부분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일부를 상가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주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 주택에 등기가 됐던 무허가 건축물이든 뭐 대장상 상가로 돼 있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쓰겠다 계약하고 입주했다. 그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면 모두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죠. 임차인은. 자, 그 다음 이제 미등기 전세에도 이 법의 적용이 있어요. 그럼 미등기 전세가 뭐냐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셨습니까? 근데 실무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드문 예죠. 근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인 전세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으로서 이제 보호를 받고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전세권 등기 안 하죠. 그걸 미등기 전세라고 그러죠. 이걸 다른 말로 물권인 전세권과 비교해서 채권적 전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보증금만 주는 거, 전세금만 주는 거. 이걸 미등기 전세라 한다. 이게. 그럼 여기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월세가 없는 걸 뭐라고 해요? 전세. 월세가 있는 걸 임대차라고 불러요. 임대차라고. 일단. 그래서 이제 미등기 전세도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시사용 주택임대차에는 적용이 없어요. 그럼 일시사용 주택임대차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민박집이나 콘도. 이게 일시사용 주택임대차. 또 여관방을 한 달 동안 빌리는 거예요. 주거용으로. 이것도 일시사용 주택임대차죠. 그럼 여기는 적용이 없어요. 일시사용 주택임대차는. 그다음에 이거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법인이 임차인이었잖아요. 법인이 임차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어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어요. 다만 적용되는 예외인 법인이 있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토지특공사라든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다음에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있죠. 여기는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아요.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혹시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LH공사가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을 임차하죠. 또는 삽니다. 그래갖고 이제 임차를 이제 해가지고 다시 서민들한테 세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LH공사는 보호를 임차인으로서 받는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게 주변에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못 봤어요? 많이 해요, 요즘. 그래서 LH공사 쪽에서
이렇게 주택을 사는 거죠. 사가지고 직접 서민들한테 세를 놓거나 아니면은 임차를 직접 해가지고 다시 서민들한테 세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행위를 지방공기업법에 한 지방공사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공사 쪽에서 직접 주택을 임차해갖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세를 다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고요. 그럼 보호를 받고요.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있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 그 직원 수, 여기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들의 주거용으로 임차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세속 직원이 만약에 들어갔잖아요. 입주를 했잖아요.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때는 바로 중소기업이 보호를 다 받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하루는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께서 찾아오셨어. 그래갖고 중소기업 명의로 임차를 하시겠대. 그리고 살기는 본인이 들어가신대. 본인이. 그래갖고 보호가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재판해봐야 돼. 이거는. 대표자가 입주하면 어떻게 될까? 분명히 법문에는 직원들의 숙소용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대표자는 분명히 직원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문의가 왔습니다. 그 나도 모른다고. 그 나쁜 놈 아니냐? 응? 일단 취지 자체를 봤을 때 대표자는 살면 안 되지 않느냐? 일단. 그래갖고 어쨌든 지금도 이제 좀 미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래갖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입주를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나중에 될 수 있으니까 사장이라며, 그러니까 비서 이때문에 비서. 그럼 비서가 들어가는 걸로 해라. 일단 비서가 중소기업 명의로 임차를 하고 비서가 들어가는 걸로. 그리고 지가 들어가서 같이 살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본인이 살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요? 일단. 자, 그래서 일단 중소기업 보호된다는 거 이해를 해 두시고요. 다음에 외국인도 당연히 보호받죠? 외국인도 보호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적용 범위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 이제 넘어갑니다.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다 봤어요. 존속기간의 보장이 나와 있는데 교재 564쪽입니다. 뭐 이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주택임대차 계약 최단기간을 보호하고 있죠. 2년 보호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제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었거나 존속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정함이 없었어요. 이런 예가 이제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정함이 없었다. 그럼 2년으로 보는 거예요. 2년 미만으로 정했다. 그럼 그것도 2년으로 본다. 그러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 계약 성립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약을 1년으로 하는 거입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를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어요. 임차인만. 이게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뭐. 임대인이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이 1년 뒤에 제대를 하니까 우리 아들한테 줘야 된다. 집을. 그러니까 1년만 살고 반드시 나가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나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제가 틀림없이 나가겠습니다. 철수까지 약속을 했어. 그리고 나서 살아보니까 좋아요. 나 1년 더 살래. 그럼 보호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깡패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2년 미만으로 정했다. 그러면 임차인은 1년만 살고 나가도 되고, 살아보니까 좋다. 나 1년 더 살래. 그냥 2년 주장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이번에 갱신 요건 생겼죠? 나 2년 또 살래. 그럼 이거를 그냥 어디에 지업할 수도 없고 말이요. 그럼 그냥 아들 내면은 딴 데 가서 살고 와야 되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2년 미만 정한 기간의 이유를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그럼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랬죠? 이 얘기는 월세가 발생되고 있으면 월세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란 얘기예요. 보증금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월세는 내란 얘기죠. 일단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존속기간 보장 가볍게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최단 2년을 보호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묵시갱신이 있죠. 묵시갱신. 거기 565쪽에 계약의 법정갱신이란 말 나와 있죠. 이게 묵시적갱신이에요. 그럼 묵시적갱신을 다른 말로 법정갱신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부르는데, 묵시라는 말이 아무 얘기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계약이 갱신이 됩니다. 이게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은 계약 만료 전 6월에서 2월까지예요. 6월에서 2월. 전에는 1월이었죠. 근데 2월이에요, 지금. 2월. 6월에서 2월까지 야, 전세금, 보증금 3천만 원 안 올 테면 나가라. 이런 통지를 안 했어요. 이런 통지 안 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역시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예요. 2개월 전까지. 역시 거절 통지 안 했어요. 나 나갈래. 이런 통지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묵시기효로 갱신이 됩니다. 임차인한테 1월이 유리할 것 같아요? 2월이 유리할 것 같아요? 임차인한테. 예? 2월이 유리하죠. 그죠? 이게 원래 6월에서 1월이었거든. 이거 우리 가로넣기 넣은 적도 있어요, 이거를. 순서대로 골라라, 가로넣기. 이거. 그래갖고 어쨌든 6월에서 2월 이렇게 바꾼.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임차인 보호 규정을 강력하게 임대차법 3법 그래가지고 개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쨌든 2월로 바꿔놓은 거예요. 임차인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개월 전까지 거절 통지 안 했다. 묵시갱신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묵시갱신이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차 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동일 조건 재임대차. 그러니까 전 계약기가 만료가 됐잖아요. 만료와 동시에 재임대차 간주가 됩니다. 다만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랬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러면 묵시갱신이 된 경우에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보증금과 월 차임을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방적으로. 못 올리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묵시갱신이 됐거든요. 그럼 존속기간 2년을 보는데 임차인은 2년 동안 살 수가 있어요, 또. 살 수가 있는데 임차인은 이제 이사 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 통지할 수 있어요. 누구만? 임차인만.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통지 나가겠다고 통지해버리면 3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럼 임대차 계약 해지율이 발생하죠. 그럼 3개월 뒤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겁니다. 그럼 이것은 임차인한테 무지하게 유리한 규정이죠, 지금. 굉장히 유리한 규정이에요. 더더군다나 이거 2월로 바꿔놨기 때문에 더 유리해졌는데, 그래서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2년 그냥 살 수 있고요. 나가서 살기 싫으면 중간에 나가려 그러면 돼요. 이게. 그럼 이제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야 됩니다. 그럼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어요.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해야 돼요. 또는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현재 위반했다. 그럼 묵시적갱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했다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월세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어요. 월세가 100만 원이었는데 1월 달에 50만 원 줬습니다. 1월 달에 100만 원이면 좀 저기 하네. 1월 달에 30만 원 줬어요. 2월 달에도 30만 원 준 거예요. 이게 차임 연체해야 아니에요? 아니죠. 200만 원에 달할 때까지 연체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주고 그러면 30만 원씩 주면 한 6개월 가겠네? 그죠? 아니, 이게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를 해야 된다며. 그럼 월세가 100만 원이면 200만 원 연체해야 되잖아, 지금. 이 금액까지 달해야 됩니다. 그럼 30만 원씩 계속 주면 이게 차임에 달아 한 6개월 가잖아요, 지금. 3, 6, 18. 그죠? 180만 원밖에 안 돼, 그것도. 그래서 어쨌든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띄엄띄엄 이기도 포함이에요. 띄엄띄엄 이기도 포함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묵시적갱신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갱신요구권이 있죠. 566쪽에 갱신요구권. 요 갱신요건이 있는데 요게 신설이 된 거죠, 지금. 원래 계약갱신요건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주임법에도 이거를 신설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실무적으로 지금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계약갱신요건은 임차인의 권리예요.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 만료 6월에서 2월까지죠, 이것도. 그래서
묵시적 갱신 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에서 2월까지예요. 2월까지 임대인에다 갱신을 요구를 합니다. 그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9가지가 있죠. 9가지가. 그래서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에 따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든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임차를 했다든가, 그다음에 쌍방합의하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든가, 나아가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전대를 했다든가, 고의, 중과실로 목적물을 파손했다든가, 중과실이에요. 나아가서 일부 전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든가, 나아가서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거 재건축 계획이 있거든, 대부분 철거할 계획이 있거든 하고 고지했어요. 그리고 다른 법에 따라 또 이거 철거할 거다, 이런 걸 다 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유는 이제 거절 사유가 되는 거고요. 이게 상인법하고 똑같거든요. 상가임대차법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상가는요, 이게 3기차 임연체예요. 주임법은 2기차 임연체.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상가가 차이가 있는 게 또 이 부분이에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신답니다. 내가 살 거거든? 그러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이때 이 임대인의 범위에는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뭔지 알죠? 직계존속이라 하면 이 임대인, 자기 아버지, 부모, 그 다음에 조부모 이렇게 되는 거고, 직계비속이라면 자녀, 손주 이렇게 됩니다. 손주, 손녀. 그래서 직계존비속이 거주한다. 그럼 역시 이제 이렇게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주하거나 직계존비속이 거주한다고 거절을 했는데 만약에 안 살잖아요? 그러면 위반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때 손해배상액도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최종 3개월과 환산차임. 그러니까 차임에다가 환산차임이라는 것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래갖고 그 차임에 3개월분 이걸 청구하거나 이거를 배상하거나, 아니면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있겠죠. 새로 들어온 임차인과 원래 나가는 임차인이 냈던 월 차임의 차액, 이 차액의 2년분을 주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이삽이라든가 이거 손해 입었죠? 거기에 대한 손해액을. 이 중에 가장 큰 금액이에요. 낮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입니다. 이걸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1회라는 거 아시죠? 1회. 이건 들어봤잖아요. 뉴스에서.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1회 하나여 행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1회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얘기네요. 처음에 2년을 계약을 했어.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2년을 살았어요. 그럼 이제 나가야 되느냐? 아니란 얘기죠. 이건 횟수에 포함하지 않아요.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니까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회를 허용을 하죠. 그러면 행사했어요. 그러면 다시 2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행사했는가 여부를 우리 확인 설명서 규정에서 신설됐잖아요. 계약갱신권 행사 여부. 그거 체크하고 기재하게 돼 있는 거. 기억나요? 그게 확인 설명서 식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걸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자, 그 다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이러면 이제 이렇게 갱신료로 갱신이 됐잖아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차 간주가 됩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묵시갱신의 경우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와 보증금 못 올린다고 그랬죠. 그대로 가고 준속기간만 2년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똑같은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갱신요구로 갱신했잖아요. 그러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과 월차임은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5% 제한이죠, 지금. 그러니까 올릴 수 있고, 이때 존속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이건 묵시갱신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묵시갱신과 똑같이 지가 갱신요구 했는데 살겠다고 더 이제 이사 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또 해지도 할 수 있어요. 묵시갱신처럼. 그럼 임차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요. 다음에 3개월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규정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시험에 대비하는 공부지만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만든 저기가 법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 상식적으로. 지가 더 살겠다고 때를 써갖고 1년 1회 연장했어. 근데 이제 이사 갈 일 생겼다고 그냥 또 이사 가? 그럼 보증금을 또 3개월 내줘야 돼?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정부가 아무리 임차인한테 그렇게 이렇게 기울고는 있지만 이거는 법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그래갖고 이걸 묵시적갱신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어쨌든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 자, 그러면 계약갱신 요건 바로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였고. 그럼 묵시의 갱신의 경우는 일단은 존속기한 2년을 문다고 했고 월세와 보증금 못 올린다고 그랬죠. 그럼 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은 월세와 보증금 올릴 수 있다. 1회를 인정하고 있고 둘 다 똑같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차이점 구분돼요? 그래서 감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차이점을. 그러면 코피